지금 북한이 만들어서 핵무기 탑재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네. 앞바다에 이제 우리 잠수함이 와 있을 수도 있고 한미 연합군의 핵 능력과 핵 억제력을 좀 어떻게든 좀 간극을 좁혀보겠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돈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격차는 더 벌어지니 이거 하지 않은 것과 못한 소위 한국을 좀 하려고 했던 그런 게 점차 계속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박용환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임 실장님이십니다. 아직 인사발령에 사인이 채 마르지도 않은 따끈따끈한 상황에서 오늘 모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K방산 정말 놀랍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수송기를 자기네들이 가져와가지고 싣고 간 대공 방어 무기인 천공2 한 세트가 4천억 원 10개 팔아서 LIG는 깔끔하게 4조를 딱 이렇게 거머쥐었는데요. 근데 이런 천문학적인 숫자의 무기들도 많이 있지만 한 발에 2,000원짜리 초가성비 무기? 이거 다이소입니까? 왜 이렇게 쌉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레이저 무기가 아닐까. 레이저 무기. 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레이저 무기가 이제 벌써 몇 년 전부터 한 발에 500원짜리다, 1000원짜리다. 이거 500원? 이거 500원, 1000원이면 진짜 다이소인데. 예, 물론 이게 무기 체계 가격은 아니고요. 네. 그 레이저를 쏘기 위해 그 물질 자체가 한 발에 해당하는 게 이게 요만큼 하나 넣으면 이게 하나에 500원, 요거 넣으면은 1000원. 전기값만 든다? 예, 이게 그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어요? 네, 굳이 얘기하면 이제 한 발이죠. 총알 타는 한 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왜냐하면 파괴력과 사거리가 이제 점점 개발하면서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한 발당 가격도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상 이제 미사일 같은 경우는 20억 내외 정도 하니까요. 그거보다는 싸겠죠. 박사님께서 국방연구원에 내가 오래 근무하고 또 군사 전문가로서 이렇게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무기 중에서 이건 정말 넘버원이다. 이건 어디 내놔도 정말 끝내주는 무기다. 이런 게 있다면 하나 꼽아주시면 어떤 걸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K9 자주포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사람이 무기다. 예. 사람이 무기다? 예.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 회사 자랑을 좀 하자면 그 무기 체계로만 우리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긴 하죠. 예, 네. 전략과 정책이 잘 뒷받침돼야 합리적인 국방 정책, 그다음에 안보 전략들이 수립이 되는데 사실 저희는 그래서 그렇게 국방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이 더 중요한 무기일 수 있다. 국방연구원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 숫자나 이런 것도 대부분 보안입니까? 인원 숫자가 저희가 홈페이지와 그 알리오 공시를 통해서 공시되어 있는 바가 약 500여 명 정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이면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국책연구기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인데 대체로 이제 박용환 박사님처럼 핵 안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예전에 북한 연구실에도 몸담으신 적이 있으셨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북한 연구실에서 이름이 좀 바뀐 부분이 있고 저희가 주로 이제 북한 군사 위협, 또 대응 방안, 또 핵 위협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 두루두루 하고 있는 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안보전략연구센터에서는 주로 이런 그 주변국에 대한 전략 안보, 그 다음에 신흥 안보, 그 다음에 우리의 국방 정책 전략, 북한의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모든 위협에 대한 평가, 대응 전략 이런 거 연구하고요. 또 저희 또 군사 전략 연구센터, 전력 투자 연구센터, 또 인력, 자원 이런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성 검사, 장교 인성 검사 이런 것도 하는 부서도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연구 분야에 하나. 복무하고 있는 장병들의 그런 심리 검사를 열심히 하는데 또 죽어가는 병영의 주거지를 어떻게 또 할까? 또 우리 군수, 탄약 공급, 그 다음에 물류 이런 부분들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계급 체계, 군 정년 이런 거 연구하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군사 전략, 작전 계획 이런 거를 또 고도화하는 또 워게임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려진 것과 같은 그런 무기 체계화, 소요 검증, 비용 사타 분석, 그 다음에 우리 군 네트워크와 관련 전반적인 유지 보수 관리 체계. 하여튼 국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지금 민감하지 않은 것만 줄줄이 얘기하셨는데 프로젝트 제목 자체가 비밀인 것도 많겠네요. 저희가 보통 이제 공개되는 연구는 제목과 내용을 공개를 하고요.
비공개되는 거는 이제 제목부터 다 비공개. 아, 제목 자체가 아예. 네. 하긴 제목을 보면 또 알 수 있는 짐작 가는 게 있을 수 네, 있으니까. 통상 이제 제목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규정에 따라 비공개 처리가. 그 많은 비밀 프로젝트나 비밀 내용 중에 우리가 뭐 일부 이제 공개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판단을 통해서 또 제불에서 공개하시는 것도 형문화를 있고. 해서 그 비밀의 내용을 덜어내고 비밀이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네. 정책의 이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런 과정이 있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비밀 유출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다 내부 절차와 또 그런 보안성 검토를 통해서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다 사전에 승인을 얻어서 이루어진다. 아, 그렇군요. 저도 이제 가끔 특히 국방 이런 기관에 이제 방문하게 되면은 사실 기자들이나 이런 연구자들한테 핸드폰 뺏는다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을 어디 맡기거나 핸드폰을 못 갖고 들어가는 거 거의 없는데 핸드폰을 아예 원천적으로 휴대가 안 되는 게 제일 진짜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불편함을 좀 덜어드리고자 그런 보안 프로그램을 이제 곧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차단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 그거네요. 앱 딱 깔면은 다 차단되는 거. 적절한 보안 방법을 아마 적용이 될 예정이 있어요. 뭐 보안과 관련돼서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저희가 없는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보안 시설에서는 적절한 다른 통제 방법이 있다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방산 분야, 국방 분야에서 궁금한 게 북한은 이미 작년 12월에 자기네들이 진짜 핵잠수함 SSBM 만든다고 동체까지 공개했지 않습니까? 뭐 8,700톤인가.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협의를 작년 가을에 이제 통해 가지고 동력을 쓰는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고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북한이 우리보다 빨리 만든다고 봐야 되나요? 일단은 북한이 무기 개발하는 프로세스와 우리가 무기를 전력화하는 프로세스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김정은이 하는 행위를 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하려고 합니다. 진수식을 한다든지 기존에 북한이 사실 안 하던 거거든요. 전력화 과정을 한다든지 통상 이제 북한은 물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험 과정과 이런 테스트 과정도 하기도 전에 우리 만들었다 해놓고 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뭐 이런 검수 과정이라든지 전력화 과정이라든지 진수식이라든지 취역이라든지 소위 얘기해서 우리와 같은 방식을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요새 취역한다는 게 그게 이제 작전 배치한다는 그런.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의 시간을 생각해 보면 공개한 이후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생각해 보면 북한이 작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공개했던 그 잠수함이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도 일단은 물이 띄우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냥 조선소에 있는 거. 그래서 실제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오래 걸릴 것이고 실제 그 안에 그런 정말로 핵 동력 장치라고 하는 원자력 추진 체계가 탑재됐는지 안 됐는지도 북한이 공개한 말만 놓고서는 봐도 아직 그렇죠. 뭐 실용적인 단계를 갔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북한도 그렇게 뭐 빠르게 간다라고 뭐 당장 내일 모레 띄워서 당장 뭐 작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우리는 보통 출발은 느리지만 방향을 잡으면 제대로 갈 수 있는 실패 가능성이 북한보다 적은 뭐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약간 충격은 먹은 것 같아요. 작년 10월 에이펙에서 이제 한미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얘기에 딱 결정을 하니까 북한이 12월에 급히 그 동체를 선보였는데 보통 잠수함 하면 이 광택 안 나는 흑색으로 탁 이렇게 도장을 해서 좀 멋있고 위용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왜 어머니들이 김장할 때 쓰는 그 붉은색 고무 다라이라 그러는 그 색깔 그대로 그렇게 공개한 거 보면 뭔가 하여간 좀 서두른 거는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흡음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절차들이 있겠죠. 그 이후에도요. 근데 좀 시기적으로 좀 서두른 면은 분명히 있었다. 다분히 의식한 부분이 있었다. 그 전에 긁힌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 최근에 뭐 캐나다 60조 빅토리아 잠수함 그 대체할 한 12척을 수주하는 사업에서 우리가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한테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사실 진짜 젖잘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졌지만 우리가 수주해서 비록 뭐 호주가 그 나토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독일 손을 들어줬지만 우리가 30년 전만 해도 독일한테 그거 배워왔는데
이제 독일하고 같이 수주전에 참여한다. 이거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뭐 이미 저기 동남아 특정 국가에서는 네. 기존에도 그렇게 수주전을 했던 사례도 있고요. 예,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할 수 있는 잠수함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한미 간에 협력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예. 박영환 박사님이 보시기에 핵 추진 잠수함, 또 우리 핵 안보 연구 실장님이시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보유하게 된다. 판도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기대했던 본인들의 핵을 활용한 소위 한국을 좀 강압하려고 네. 했던 그런 게 점차 계속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한미 간의 NCG를 통해서 네. 오히려 한미 간의 핵 협력이 더욱더 강화가 됐고, 네. 그럼 거기서 한번 벌써 또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또 게다가 한국이 이 잠수함을 만든다. 결정적으로 이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만드는 이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네. 크죠. 지금 북한이 만들어서 핵무기 탑재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네. 앞바다에 이제 우리 잠수함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고, 벌써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이 불확실성을 감내한다는 게 짜증날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북한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다. 예. 잠수함을 어떻게 좀 할 수도 있나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잠수함과 잠수함 간에 교전이 있었다라고 나온 보도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염두하고 작전을 하겠죠. 우리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조명 끄고 네. 거기다 100만 마리 풀어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또 스튜디오가 또 썰렁해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김정은이 아무래도 좀 이 우리 핵추진 잠수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성가신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아직 뭐 제대로 된 우리가 첫 발을 띄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뭘 한반도 정세를 악화한다. 이게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는데,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반도 정세 악화니 자기네들이 핵무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역시나 그런 부분입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이만큼 우리를 쫓아가거나 뭐 추월을 못하겠지만 한미 연합군의 핵 능력과 핵 억제력을 좀 어떻게든 좀 간극을 좁혀보겠다 하는 노력을 했는데 돈도 많이 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격차는 더 벌어지니 이거 하지 않은 것과 못한, 예, 당연히 화가 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면서 참 좀 공개적인 발언이었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도 좀 기분이 상하긴 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지금 한국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대응해야 되는데 이게 디젤로는 안 됩니다 이랬는데, 중국도 좀 많이 긁혔겠네요. 우리가 이제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정책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특정한 또는 잠재하는 다양한 위협에 대응을 하겠죠. 당연히 주 대응은 북한이 현존하는 최대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이 대응을 하면서도 우리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 누구라도 당연히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적대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가 있다면 기분이 나쁠 거고요.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면 뭐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겠죠. 예, 근데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또 며칠 전에도 잠수함에서 핵무기를 모의할 그렇죠. 예. 일본하고 호주가 아주 뭐 발끈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결국 이제 동북아가 굉장히 좀 긴장 관계에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미중 간의 전략 경쟁, 그 다음에 동북아 개별 국가 간에도 특히 이제 해양 영역에서의 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그런 구역들이 있어서 불안정 요인들이 좀 잠재하죠. 예. 현재 전쟁을 대비하는 한국의 전략은 어떤 쪽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까요? 무기를 개발하고 전략을 준비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 좀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러한 공격을 보더라도 저는 이제 AI 활용이 되게 중요하다.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과거에는 뭐 며칠 동안 준비해야 될 작업이 불과 수시간 만에 완료가 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표적 선정하고 할 때도 수시간 걸리던 게 뭐 수분 단위로까지도 줄어들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우리도 이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10년이면 뭐 지금 이런 속도로 보면 정말 어떤 세상이 열려 있을지 뭐 짐작이 잘 안 가기는 하는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전쟁의 양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 하면은 어떤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AI도 되게 중요할 거고요. 또 오늘 계속 논의가 됐던 레이저 무기 체계들. 레이저. 네, 특히나 레이저 무기 체계가
그 사거리가 꽤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늘어날 수도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또 우리가 위성 체계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위성을 활용한 전쟁, 위성을 대상으로 한 전쟁 또 고민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이버 공간, 사이버를 빼고는 다 논의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위성이라는 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고받는 데이터는 다 사이버이기 때문에 사이버 위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결국은 또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지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북한이 한국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전쟁을 하는 건데요.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옵니다. 누군가 특정 권력을 위해서, 독재자를 위해서, 수령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대와 자폭한다 뭐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런 군대가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가치의 문제. 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게 사람인데, 그 사람이 왜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신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한 전쟁이냐, 정당하지 않은 부당한 전쟁이냐, 당연히 전투력에 이어질 거고요. 그래서 그런 무력 침공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 사례를 보더라도 부당한 침략에 대응하는 우크라이나 전사들의 그런 정신전력, 전투력은 저희가 갖고 있는 무기 체계만으로는 활살이 되지 않죠. 반대로 용병으로 투입되는 러시아의 군대들은 싸우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무기 체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무기 성능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또 상쇄되고 균형이 맞춰지고 또 복합적인 변수들을 고려할 때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다. 푸틴이 한두 달이면 끝낼 것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4년이 넘도록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유가 박용환 박사님이 진단하신 사람의 문제, 또 대의명분의 문제, 이런 것과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이건 정말 내가 군사 전문가로서 볼 때 안보 국방에 있어서 이건 좀 오해야, 이건 난 꼭 좀 얘기하고 싶다 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전쟁을 잘 막아왔죠. 6.25 전쟁 이후에 똑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했고, 이 노력은 다 사실 돈입니다. 돈이죠. 국방비를 얼마나 많이 우리가 썼을까요? 그렇죠. 수십조를 매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70년간 썼던 국방비를 합치면 6개를 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누군가는 이걸 낭비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빠 전쟁이 안 났는데 왜 돈을 썼냐? 결국 다 낭비한 거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국방비를 써서 우리가 적정 수준의, 최소 수준의 전투력을 갖고 국방의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적이 함부로 전쟁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최소 수준의 정말 필요한 보험료를 지불을 했고, 그 결과가 오늘날의 평화로서 돌려받았다 생각을 하고, 쉽게 생각하면 반도체에도 비쌉니다. 반도체 공장 비싸게 만들고 하고 우리가 개발했던 지난 과거의 노력들이 지금 이제 많은 성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국방비와 또 많은 사람들이 군복무를 하고 또 희생도 있었고, 이런 노력들이 다 투자가 돼서 70년간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 평화, 번영, 다 사실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국방비를 마치 그냥 돈을 버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매몰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투자다. 저는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최근 많이 강조되는 우리 사회의 그 안전과 관련한 비용, 그걸 가지고 사고 안 났다고 과잉 투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설득력이 있으신 말씀이신 것 같고,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비핵화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약간 이제 굳히기식으로 좀 눈치고 넘어가려는 이런 게 보입니다. 비핵화는 역사의 강물에 던져진 다시 못 건질 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 김여정 돌아가면서 난리를 치고 있죠. 비핵화라는 외교, 대북 전략의 목표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굳건히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그 북한 핵의 어떤 기정사실화 전략에 맞설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정하게 되게 어려운 고민거리입니다. 이제 다만 2018년도 당시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하고 북미 간의 회담도 할 때 우리가 마치 한 번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비핵화가 될 것처럼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현장에서 취재도 하고 했지만, 저는 그때 이제 책을 하나 조그맣게 썼는데, 그때 이제 에필로그나 이런 걸 쓰면서 이제 그런 문구를 거기다 썼습니다. 뭐냐면, 단 한 번의 회담으로 이 70년간의 분단 체계가 해결이 될 거다 생각하면 그거는 오판, 잘못된 도박이다. 그런 거는 잘못 너가 돈 투자한 거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정답과 미래를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노력은 분명히 해야 된다. 예, 거기에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박용환 박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와 정말 그 차분하게 깊이 있는 부분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잘 짚어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 사실 핵 위협으로부터 많이 좀 불안한 건 사실이거든요. 핵 안보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대책들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